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무원 9급 한국사 강의를 맡은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모두 28강에 걸쳐서 한국사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챕터 1과 챕터 2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확인 다 하셨죠? 여러분, 이 교재의 가장 핵심은 뭘 것 같아요?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그 교재 순서 그대로 다 따라서 교재의 장점을 살려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챕터 1과 챕터 2의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챕터 1에서는 역사가 무엇일까요?를 지적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험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아주 매우 낮고 빈도수 자체로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짚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 버전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버전은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가는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역사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E.H. 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도 베이스를 두지만 누구의 해석? 역사가 해석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인 거죠. 그는 사실을 탐구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관점, 사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역사를 말하고요. 여기는 객관성에다가 더불어서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까지 덧붙이는 역사를 말합니다. 알 듯하고도 모를 듯하고도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한 지문인데요. 자, 조선은 성종시기 때 경국대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경국대전을 제정해서 조선은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 서술은 1번에 해당할까요? 2번에 해당할까요? 바로 2번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팩트 그 자체를 찾아본다면 경국대전을 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점이 되는 거죠.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선이 왕조국가인 거 알고 계시죠? 왕조국가 같은 경우는 왕이 무조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왕의 뜻대로 통치가 가능하죠. 우리가 이런 식의 정치 형태를 인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법치국가라고 하는 형태는 서구 기준으로 본다라면 시민혁명 이후 체계화되어서 오늘날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에서는 사람 중심이냐 법 중심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선은 기본적으로는 인치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경국대전이란 법전을 보면 여러분 경국대전 읽어보신 적 없죠? 읽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는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 조직은 이런 기관을 둔다. 그리고 해당 기간 안에는 직급별로 이만큼의 명수의 관원을 둔다는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인치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법치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조선은 유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국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국대전에는 유교적 통치 이념이 들어갔다라고 역사가가 해석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국대전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역사는 1번보다는 2번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시험 문제에서는 사례를 가지고 다음 중 E.H. 카의 역사적 이해 방식으로 바라본 서술을 골라주세요.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석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초기 철기 시대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시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번호들이 매겨져 있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정표처럼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왼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오른쪽을 살짝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구석기 때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라 말하기 좀 애매모호해요.
언제부터 우리 조상이라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냐?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구석기라고 하는 건 전체 인류 역사에서 99.9%를 차지하는 대단히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지구는 추웠다, 따뜻했다, 반복했어요. 현재는 우리가 지금 따뜻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웠던 시기를 보시면 한반도 주변에 있는 서해와 남해는 워낙 얕은 바다이다 보니까 여기가 육지로 연결이 됐어요. 중국, 한국, 일본으로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반면에 신석기 시대부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착 생활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쭉 물러 앉았겠네. 이게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의 기틀을 형성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짚어만 두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 2번 주제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교재에 나온 대로 먼저 우리는 왼쪽에 있는 구석기 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자, 구석기 때는 사냥, 채집, 어로,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인간이 얻어서 살아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 맨손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도구를 뗀석기라고 얘기를 해요. 뗀석기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되게 많은 것들 중에서 여기 이제 5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글게 밀게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건요. 위에 있는 3개의 뗀석기입니다. 근데 그 3개의 뗀석기 안에서도 다시 2대1로 나눠보시면 돼요. 일단 집게와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커요. 한 20cm 정도는 됩니다. 반면에 순배찌개 같은 경우는 한 10cm 정도가 돼요. 어떤 게 더 정교할까요? 여기가 조금 더 작고 더 이제 정교한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2개 같은 경우는 전기 구석기 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기는 후기 구석기 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대신에 요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에는 이렇게 좀 약간 다소 이렇게 뭉뚱그려진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 써요. 만능도구입니다. 특히 만능도구 중에서 되게 매력적인 게 주먹도끼예요. 찌개 같은 경우는 날이 한쪽만 있어요. 근데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름 이게 또 타격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구석기 시대 때 이미 이용이 됐다. 요거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거든요. 주먹도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순배 찌르개 같은 경우는 찌르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찌르게 생겼어요. 근데 순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손잡이입니다. 근데 요 끝을 사람이 잡고 던지는 형태는 아닌 거고요. 나무를 연결해서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면 일종의 창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고 이동할 때는 무리지어 다니게 된다. 그리고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원하는 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술품들이 나오는데요. 아직 우리 땅에서 발견된 예술품들은 막 사이즈가 엄청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작으면서 되게 귀여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게요. 동물의 뼈 있잖아요. 뼈 조각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려져 있냐?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물고기인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아하 그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동하다 보니까 동굴에 사는데요. 막집도 짓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집과 구분해야 되는 게 움집이 되겠죠? 움집 같은 경우는 땅을 밑으로 판 형태예요. 이거 이제 정착 생활을 위해서 지은 거고요. 막집이라고 하는 건 임시 거처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석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는 기원전 8000년경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할 때는 기준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 기준되는 시점은 예수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다라는 건 예수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기원전 8000년인 거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 8000년경인 겁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 만년이 되겠죠? 요즘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이런 연도는 절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서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포인트는 구석기와 구분했을 때 달라진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뭡니까? 이걸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도구에서는 갈아서 쓰는 간석기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간석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게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알고 계시죠. 남원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미무늬 토기. 미니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늬가 없는 토기인데 이런 무늬가 없는 토기 같은 경우는 청동기, 철기시킬 때 본격으로 만들어요. 이런 비싼 토기 이렇게 빗금 긋는 것도 그냥 예쁘라고만 만든 건 아니고 이게 견고하라고. 이렇게 빗금을 그으면서 이게 흙이 위아래층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견고함을 위한 건데 청동기 시키부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서 무늬 없는 걸 씁니다. 근데 그게 이름 버전이라고 했으니까 신석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덧무늬 토기, 덧이라는 건 플러스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토기 몸체에다가 다시 이렇게 띠 같은 걸 두르는 겁니다. 몸체에 두르는 거예요. 눌러 찍기문, 눌러 찍어서 무늬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신석기 때 정말 중요한 변화이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채집과 어로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 자, 그런데 얘가 가져온 변화는 되게 큽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요.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족과 부족 사회가 형성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농경을 짓다 보면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시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은 다다음 페이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정착을 하다 보니까 집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움집이에요. 제가 앞서서 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땅 파고 들어갔을 때 그걸 바로 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은 건축 기술이 낮기 때문에 땅을 50cm에서 1m 정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붕을 얻는 형태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반지하 스타일이다 이렇게만 적어두시면 되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신석기 시대의 이 움집은 청동기 때 형태가 바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위치도 이제 강가가 아니에요. 청동기가 다른 지역이 될 겁니다. 원형과 방형이라고 하는 건 움집의 평면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형이라는 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집에 사실 때요. 원형과 정사각형 집에 사십니까? 아니면 직사각형 집에 사십니까? 직사각형 집에 사시죠. 그래서 신석기 때는 원형과 방형의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에 화덕이 있다. 공무원 시험 문제가 조금 깐깐하게 나올 때 그렇게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 한가운데 불화자를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게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요거 같은 건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실과 바늘이 있으니까 옷이라든지 그물을 만들겠죠? 원시 수공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그대로 제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도인지 확인되셨죠? 그렇죠? 제가 조금 일찍 지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필기 알아서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밑으로 가보시면 유적지가 나와요. 공무원 시험 문제 난이도가 정말 깐깐하고 지엽적인 거 위주로 갈 때는 이 유적지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요즘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지역적으로 안 내죠. 그래서 이제 피로감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내는데 여기 나와 있는 5곳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단양 금굴 유적지를 가는데 동굴입니다. 자, 한반도 곳곳에서 동굴과 관련된 유적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단양 금굴을 따로 짚어둔 이유,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래요. 이건 발굴 시점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구석기는 70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우리가 70만 년 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주석장리. 남한에 있는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것이 바로 공주석장리입니다. 근데 이제 구석기 유적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발견했던 게 1960년대예요. 광복 그리고 이제 6.25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1964년에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구석기 유물이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꽤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뼈가 나왔어요. 남한과 북한에서 사람뼈는 몇 번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뼈는 온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턱뼈라든지 그러니까 일부분만 나왔어요.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1980년대 발견된 뼈는 인체의 모든 부분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성인은 아니고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는 흥수 아이라고 불러줍니다.
사람 뼈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종성동관진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여기가 어딘가 싶을 텐데요. 함경북도 종성동관진이에요. 여기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인데 이게 언제냐? 1933년입니다. 1930년대라고 하면 일제 식민지배 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가 제대로 안 됐고 무엇보다 일제는 한반도 안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나왔어. 아니야. 그거 한반도랑 상관없는 만주 쪽과 관련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 거 아닌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해서 제대로 연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얘가 제일 먼저이지만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자, 경기도 연천 전곡리. 여기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주먹도끼 나왔죠.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전기구석기와 후기구석기 중에서 전기구석기가 되겠고요. 칼날을 봤을 때는 한쪽만 있다, 양날이 있다, 양날이 있다. 그래서 얘가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교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1978년에 연도는 모르셔도 돼요. 얘가 발견되기 전까지 동아시아 그 어느 곳에서도 주먹도끼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저기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경기도 연천을 시작으로 해서 동아시아권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석기 유적지 가볼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신석기 아까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름 민문이 토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도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얘기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대표적인 유적지가 있는데 그 동해안을 대표하는 유적지가 양양 오산리 유적지예요. 자,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집터가 여기에서 발견되었다. 네, 집터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서울 암사동 유적지. 여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터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양양 오산리 같은 경우 추가 필기 하나만 할게요. 뭐라냐면 토제, 흙으로 만들다, 인면상, 사람 얼굴인데요. 동전 한 500원짜리 사이즈입니다. 좀 작기는 해요. 근데 봤더니 여기 뭔가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 손으로 흙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눈 그리고 입 같은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 모습. 크기는 작지만 되게 귀엽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인들의 예술품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석기 시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리고는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들어가도록 할 텐데 일단 제목은 고조선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잠깐 적어보지 마시고 우리는 곧장 청동기 파트로 들어갈게요. 자, 청동기 파트에서 가장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뭐냐면 청동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제품을 청동기로 만들어 쓰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하다. 그러니까 병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사용 분야를 나눠보셔야 되겠죠? 청동기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에서 주로 활용을 했냐면 무기나 제사용품.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지배층들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간석기는 농경도로 사용이 되었더라. 이거 이제 청동기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 설명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청동기를 대표하는 것 중에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검이에요. 근데 이 청동검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청동검이 어디서 발견됐냐?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여기다 중요한 거, 이게 만주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만주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위쪽 땅이 만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령까지 추가할게요. 요령이라는 건 만주에서 이렇게 중국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쪽입니다. 아직 중국 본토는 안 갔고 살짝 넘어갔을 때 여기가 요령입니다. 되셨어요? 만주, 한반도, 요령에서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청동기 같은 경우는 만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발견되는 동검과는 모습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만주 쪽과 관련된 청동기를 사용했다. 요거 기억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칼이요. 이렇게 비파라는 악기를 닮았어요. 이렇게 라인이 좀 있거든요. 근데 손잡이 부분이 또 되게 짧아요.
그럼 그걸 들고 전쟁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손잡이는 따로 끼웁니다. 자, 그래서 비파형을 닮은 몸체 부분과 그리고 손잡이가 어떻게 될까? 나눠져 있는 분리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 쓰진 않겠지만 중국과 구분되는 게 중국은 일체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만주를 통해서 이렇게 청동기를 받아들였다. 자, 거울 안에서도 거친 무늬 거울은요. 그러니까 거울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들어가 있어요. 선의 간격이 조금 듬성듬성하다. 이걸 거친 무늬라고 불러줍니다. 자, 간섭기 부분에서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대신에 반달돌칼의 위치를 변경시킬게요. 여기로 갑시다. 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경 간섭기가 바로 반달돌칼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민무늬 토기를 써요. 무늬가 없는 토기예요. 되셨나요? 근데 그 안에서 변화가 조금씩 있다라면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경우는 민무늬 토기인데 손잡이가 있어요. 얘는 일반적으로 손잡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붉은 간토기는 이 표면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덧입혀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 필기 하나만 할게요. 덧띠 새김 무늬 토기라는 게 있습니다. 덧자가 들어가는 토기가 좀 여러 개가 나오죠. 앞에서 덧무늬 토기가 있었죠. 여기 덧띠 새김 무늬 토기가 있죠. 다음번에 덧띠 토기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 문제가 조금 까탈스러웠을 때 이런 토기까지 나옵니다. 이건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청동기 시기 때 도구상의 변화를 하나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 모습에서 차이인데요. 드디어 농경 목축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엇을 재배하게 된다? 벼를 재배하게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즉 바꿔 말하면 신석기 시대까지는 벼를 재배한 게 아니에요. 자, 공간이 없어서 제가 밑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를 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여주 흔합리 유적지라든지 부여 송궁리 유적지 이런 데가 나오죠. 여러분들 거기 같은 경우는 요게 그러니까 벼가 발견된 곳이기 때문에 연결해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에서 정말 큰 변화가 바로 뭐냐면 계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급이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구분한다는 거죠. 자, 지배층에서도 최고의 통치자를 뭐라고 불러주냐? 군장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마다 군장을 불러주는 명칭이 다 달랐어요. 그 중에서 한 예가 바로 뭐냐? 단군왕검입니다. 단군왕검은 고유명사이면서 보통명사예요. 그래서 보통명사로 활용이 될 때는 고조선시대의 군장을 불러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선민사상이라는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았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단군왕검의 아버지였던 환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급이 형성되면서 우수한 세력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전히 움집이 삽니다. 근데 여기 장방형이라고 나왔죠. 이게 뭐라고요? 직사각형이 되겠고요. 주춧돌을 사용한다. 주춧돌을 사용했다는 기둥을 올리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상가옥화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를 갈게요. 구릉지대에 위치합니다. 인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구석긴들 같은 경우는 동굴에 살았어요. 신석긴들은 강가에 살아요. 그럼 구릉이 어디냐? 이 정도 되는 언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하게 됐을 때 장점은요. 아래쪽에는 평야가 있으니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또 여기는 이미 청동검이 등장하면서 전쟁이 되게 활발해지는 시기란 말인 거죠. 근데 살짝 위에 있으면 아래쪽에서 적의 동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릉지대에 거주하게 됩니다. 전쟁이 많았다는 건 자연스럽게 방어시설이 등장해요. 되셨어요? 그래서 마을 주위에다가 목책을 두르기도 하고 도랑을 파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공무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자, 고인돌, 돌렬무덤 다 들어보셨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돌입니다. 무덤 하나 만드는 들어가는 돌의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근데 이런 무덤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배층의 권위가 만만치 않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되셨죠?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철기를 가겠습니다. 자, 철기도 마찬가지로 도구 변화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줄 철제가 났어요. 두 번째 줄 청동제가 났어요. 병행이구나.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철기 같은 경우는 무기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도 사용한다? 농기구까지도 사용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섭기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청동기는 그럼 어떤 분야에서 씁니까? 인 건데요. 여기서 추가 필기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청동기가 이제 철기 시대 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나와요. 뭐 수소 자동차가 나와요. 그런 거 나왔다고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당장 우리가 안 타는 거 아니잖아요.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도 타는데 한쪽에서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타는 거죠. 일종의 병행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우리나라 청동기가 만주 요령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나타나는 동검 형태가 바로 세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요즘 악기로 말하면 약간 바이올린, 첼로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세라고 하는 건 그냥 길쭉한 날씬한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칼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형 동검이 어디에서만 나오냐? 청천강. 이게 북한에 있는 강이에요. 그 아래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 요령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기가 만주와는 다른 독자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전쟁 나가는 건 아니에요. 전쟁은 얘를 들고 나가죠. 그럼 얘는 뭘 하느냐? 의식용 도구이더라.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 활용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토기 부분은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앞에서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색깔 입혔죠?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색을 입힙니다. 이런 건 이제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주목해 주셔야 돼요. 누구와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국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되셨나요? 자, 그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 되는데 명도전, 반영전, 오수전 중국의 화폐입니다. 중국의 화폐. 근데 중국이 언제부터 이러한 이제 화폐를 만들기 시작했느냐? 철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부터 철을 가지고는 각종 도구를 만들고 청동 남잖아요. 그 청동을 가지고 이런 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의 돈이 우리 땅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아, 교류가 있었구나. 되셨죠? 그리고 붓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창원의 다호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호리 붓이라고 써주세요. 붓이 들어갔다는 건 글자를 썼다는 거고요. 그 글자라는 건 중국의 한자이겠죠.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도 더 활발해지고 생산력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의 규모도 커져서 군장이 다스리는 작은 부족 형태가 아니라 보다 더 발전된 국가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울주반구대 고령 장길이 암각화가 나와 있는데 잠깐만 요거 주의하세요. 이건 여러분들 시점을요 철기 시대라고 한정시키지 마세요. 울주반구대 같은 경우는 신석기에서부터 청동기 시기 때도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딱 완성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그림을 파고 또 수십 년 지나서 누군가가 또 파고 몇백 년 지나서 누군가가 또 판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점을 기억하지 마시고 아, 우리나라에서는 바위 그림을 그렸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완벽한 지상 가옥이 됐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무덤 형태 안에서 널무덤과 동무덤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널이라고 하는 건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운데 파가지고 다른 시신을 넣어두는 거고요. 독이라고 하는 건 포이슨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항아리 형태입니다. 워낙 고대 국가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 다양한 풍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덤도 있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고대 국가를 시작할 텐데 그 시작은 바로 고조선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고조선에서 보시면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어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하시면 기간이 220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국가치고 되게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던 고조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 안타깝게 기록이 별로 없어요. 네, 우리 손으로 고조선에 대해서 남긴 최초의 기록은 고려시대 때 기록이에요. 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와 발해 그 기간 동안에는 고조선에 대해서 인지했겠지만 그걸 글로 적어두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려시대가 돼서야지 기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오래된 기록들은 어디 남아있냐? 중국 책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록 하나하나를 가지고 되게 세밀하게 정성들여 고조선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교재에서 동그라미 1번 부분에 기역에서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니은 부분부터 보자라면 여기 좀 책들이 있죠. 이 책들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다시 이렇게 한번 끊어 보신다면 앞에 있는 두 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려시대 때 집필된 책인 거고요. 그 중에서 혹시 충렬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려시대 왕 중에서 후반부 쪽에 들어가는데 충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원나라 간섭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고려의 자주성이 대단히 훼손당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원나라 간섭도 받고 원나라가 쉽게 말하면 감나라 배나라 막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민족 옛날에 대단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 자긍심, 자주의식을 확립하려고 하는 어떤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나온 책들이 삼국유사와 제왕웅기인 거고 그 책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단군신화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응제시주,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책들 같은 경우는 언제 책이냐? 15세기 책이에요. 우리가 조선을 공부하다 보면 세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조선은 대략 500년 정도 있었던 왕조 국가인데 15, 16, 17, 18, 19세기. 계산하기 너무 좋죠. 그래서 조선은 우리가 항상 15, 16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15세기면 조선 초란 말인 거죠. 국가가 건국되고 초창기 때 대단히 강건해요. 자주의식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 시대상이 반영돼서 거기에 단군신화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니은 책들은 단군신화를 담고 있는 우리 책들을 정리한 겁니다. 중국 책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니까 멍 나와 있죠. 이건 바로 뭘 말하냐면 고조선이 건국되었을 당시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걸 정리한 겁니다. 되나요? 자,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 뽑아볼게요. 선민사상, 농경사회, 토테미즘, 재정일치 이렇게 4개 뽑을게요. 되나요? 요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 단군 신화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몽에 대한 신화다, 박혁컷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주인공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주몽이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든 고비를 겪었는 줄 알아? 하지만 그런 거 다 극복하고 고구려 건국했어. 박혁것에 얼마나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보통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단군 신화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단군은 맨 마지막에 태어났어. 이게 전부예요.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군의 아빠를 봤더니 아빠는 환웅이고 환웅은 원래 하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겠다는 마음을 품고 내려왔죠.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단군의 엄마는 곰이었어요. 그러다가 쑥가마늘 먹고 사람이 되었죠. 그녀가 바로 옥녀입니다. 환웅과 옥녀가 만나서 단군왕검을 낳았다. 그리고 그가 고조선을 통치했다. 이게 끝인 거라고요. 주인공보다는 엄마, 아빠,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앞서서 선민사상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린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어느 이야기에 투영이 되었냐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즉 환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부족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건 동물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럼 동물 숭배하면 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웅녀로 대표되어지는 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은 이 두 부족이 연합을 해서 세운 나라라는 게 바로 그 이제 요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농경사회랑 관련된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환웅이 이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요. 비, 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건 농사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럼 재정일치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요 호칭입니다. 단군이라고 하는 건 단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죠. 왕검, 검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정치 지배자예요. 자, 그러니까 한 명의 통치자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사회였구나. 이런 사회를 재정일치라고 불러줍니다. 재정일치.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리을에서 보시면 자,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울게요. 자, 리을에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서는 거친 무늬 거울도 있지만 제가 그건 뺐습니다.
미속는 식토기, 북방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이 3종 세트는 뭘 말하냐면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겁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한반도에서 북부 쪽이죠.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만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로만 설명드렸던 만주에서 살짝 중국 도로 갈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땅이 어디라고요? 요령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고조선은 초반에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시면 고조선 때 사용되었던 유물과 유적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얘네들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 고조선과 관련된 특히 초기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조선의 역사가 대략 2200년 정도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가 바로 이 표에 나와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실 때는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제목을 살짝 바꿔볼게요. 여기 단군과 고조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단군조선 이렇게 씁니다. 위만의 집권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위만조선이라고 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어요. 그 이후에 많은 통치자가 나오는데 꽤 오랫동안 통치자들을 그냥 단군왕검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자, 단군의 그 혈통 쪽에서 쭉 이어갔다라 해서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불러주고요. 정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한 21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변화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단군왕검이라고 통치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기록이 부왕준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준왕은 안타깝게도 위만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위만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위만 그리고 손자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손자가 우거왕이고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에요. 자, 위만이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의 왕이 되었고 108년에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대략 그냥 100년이라고 칩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후반부 위만의 혈통들이 이어갔다 위만조선.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자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후반부랑 구분되어지는 이 앞쪽의 단군조선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단군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국가예요. 청동기 때 군정국가 등장하죠.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쯤에 되면 철기가 들어오긴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수용됐던 시점이 바로 언제냐? 위만이 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여기가 핵심인 겁니다. 이해됐죠? 철기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조선이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에는 연이라는 나라와 싸웠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졌어요. 지다 보니까 만주, 요령 그쪽에 있었던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한반도 쪽으로 중심지가 옮겨오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고조선 입장에서는 되게 상처가 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만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철기 문화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고조선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거 철제 무기를 가지고 주변에는 소국을 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농경 발달하겠죠. 더 나아갈게요. 그래서 뭐하냐? 중개 문화가 대단히 번성하게 돼요. 이게 위만조선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를 연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고조선 여기 있어요. 아래쪽에는 진국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봐야 되는데 중국 그 당시 이제 한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그럼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는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무슨 족이라고 하죠? 한족. 중국의 글자를 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에게 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의 한자를 따서 한족, 한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근데 그 나라가 중국에서 딱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초창기 왕 중에 무제라는 임금이 있어요. 근데 이 임금이 이 고조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개무역. 자, 한나라와 진국 사이의 교역의 중간에 끼어서 고조선이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해되셨죠? 결국 그래서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초반에 1년은 고조선이 되게 방어를 잘했어요. 우거왕을 중심으로 해서 집결을 했어요. 근데 워낙 강력한 세력이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내분이 벌어져요. 항복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고조선 역사에서 무슨 상 이렇게 등장하면 되게 높은 세력, 독자적으로 수천 명을 거느릴 수 있는 되게 규모가 큰 세력인데 조선산 역행령 같은 경우는 진국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우거 왕이 피살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의 군대가 고조선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일단 우거 왕이 피살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고조선의 마지막 도읍지가 왕검성이었거든요. 거기가 함락되었다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조선이 한나라 무제의 공격을 받고 사라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라가 곳곳에다가 자기 세력을 조금 심어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낙랑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 9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낙랑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고구려 역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조선 문제를 푸실 때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순서 문제라든지 선후 관계가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선후 관계 부분에서 위만이 집권하면서 나타난 거, 위만 집권 이전에 나타났던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고조선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팔조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정말 귀한 자료가 됐는데 8개 법조항 중에서 지금 3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건 그게 우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 한나라 역사를 기록한 한서의 지리지 파트에 있습니다. 자, 고조선에서 되게 무섭게 다뤘던 범죄가 살인, 상해, 절도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이 처했고요. 다치게 했을 때가 조금 특징인데요. 곡물배상입니다. 아직 이제 화폐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다치게 되면 일을 못한다. 그럼 일 못한 만큼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럼 곡물로 배상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였다는 거 보여주죠. 도둑질 나쁘게 봤다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형성됐다는 건 이미 사유재산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는요. 노비를 만들어요. 노비가 있었다는 것은 계급사였다는 거죠. 아니면 돈 50만 전을 내면 되는데 그건 우리 돈은 아니고 이제 중국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조항처럼 따라 있는 게 여자의 정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부분이 있어요. 네, 보통은 이 앞쪽에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남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는 3번으로 가면서 고조선 이후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표가 딱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표만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특히 어느 파트를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이 2번째 줄 파트. 여러분 교재에서는 3번째 줄이 되겠네요. 여기 대단히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국가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부여가 여기 위에 있어요. 만주 송화강 쪽에 있어요. 여기서 내려온 주몽이 압록강 일대에 세운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에 가시면 옥저가 있고 동해가 있어요.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마한이 있고요. 경상북도를 진안이 해서 진안이 있고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변안이 있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나라 이름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걸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여라고 하면 그냥 부여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 내부의 구성체의 성격을 바라본다라면 어떤 형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크게 5개의 세력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라는 겁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같은 경우도 5개의 세력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예요.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도 여러 세력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이긴 하지만 그 세력이 몇 개인지 기록에 안 남아있어요. 마한 같은 건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54개의 세력이 연합되었을 때 그걸 우리가 마한이라고 불러줍니다. 엄청나죠? 여기는 12개. 대충 이 정도만 그릴게요. 여기도 12개. 그리고 이걸 묶어서 우리가 사만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나라의 형태를 보는 거지만 그 내부 형태를 가보시면 여기는 여러 세력이 연합을 했네. 그걸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2번째 줄이에요. 2번째를 보시면 부여는 5부족 연맹체,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
여러 세력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표방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밑으로 가서 뭘 보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체들 있죠? 이 사람들은 군장이에요. 군장이 뭐냐? 족장이에요. 부족이 짱.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는 5개 세력이 있다 했으니까 그 중에서 여기 부족장을 마가라고 합니다. 여기 부족장을 우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부족장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죠. 네, 암기하셔야 돼요. 워낙 쉽게 말하면 나라마다 사투리가 달랐다. 표현법이 달랐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류가 막 활발한 건 아니다 보니까 독자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군장을 어떻게 불러줬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자, 부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왕 말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족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4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배출하는 부족, 그리고 나머지 4개 세력 합이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게 이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도 그렇고 이 존재들도 이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왕권에 완전히 복속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끊어놓은 게 바로 그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독자적인 세력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의 권위가 먹히는, 나의 명령이 먹히는 별도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신하를 가지고 나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라든지 뭐 전쟁을 할 때는 같이 연합을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 증거가 부여 같은 경우는 사출도로 나타납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묶어서 사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여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곡식이 제대로 연글지 않아요? 그럼 왕이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미약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구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도 나중에 봤더니 왕권이 강해져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배출한 거지 초반에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 말고 되게 막대한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상가, 고추가, 대로입니다. 자, 우리 교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정리가 돼서 이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같은 급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상가, 고추가, 대로 여기 가가 이들이 되게 큰 족장님들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얘네들은 누구냐? 자, 이렇게 갈게요. 상가, 고추가, 대로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불려지는 부하 집단을 거느리고 있더라.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제가 회의를 얘네들이 주최할 거예요. 자, 제라고 하는 건 all, 모두의 의미예요. 가라고 하는 건 가라고 하는 건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족장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이게 고구려의 제가회의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는 왕도 어쩔 수 없는 사자, 조의, 선인을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네. 제가회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동해와 옥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국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쪽에 다 산맥이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쪽은 평야도 있고 바닷가도 끼고 있어서 먹고 살긴 좋지만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대국으로 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없는 군장 국가로만 머무르게 되고요. 추가 필기할게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디에 복속이 됐을까요? 고구려의 복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군장 이름은 읍군삼로라고 불러줍니다. 자, 사만은 너무 재밌죠. 여기 있는 54개, 12개, 12개 거의 80개 가까이 있는 소국들을 묶어서 우리가 사만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군장들이 있죠. 그 군장 이름이 뭐라고요? 신지, 견지, 읍자, 불에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또 대표 국가가 있나요? 맞아요. 마한에 있는 목지국입니다. 이 목지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왕을 뭐라고 하냐면 진왕이라고 불러줬는데 그 진왕이 마한의 왕 또는 사만의 왕으로서 권위를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는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당시의 국가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군장의 이름을 외우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생활 방식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부여 같은 경우는 만주 지역에 있어요. 거기는 땅은 너르게 있습니다. 대신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농사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축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여의 대표적인 수출품 하면 말이 항상 나와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좀 어렵게 나올 때 특히 계리직,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서 계리직 한국사가 가끔 뿅 하고 진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부여 관련된 사료가 나오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옥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주라고 하는 건 구술이에요. 구술과 옥. 그래서 중국 기록에 보시면 부여에서 옥 어쩌고저쩌고 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는 부여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구려. 고구려는 결국은 되게 강대한 국가로 성장을 하긴 해요. 하지만 초반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고구려가 건국되어 있었던 압록강 그 지점이 산악지역이에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애써 노력을 해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다.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경제를 약탈 경제라고 하고요. 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집에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록에 보면 고구려 애들은 노략질을 너무 좋아해, 너무 포악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세력에게 고구려가 조금 무서운 세력들이었다는 거죠. 옥저와 동해는 먹고 살기 꽤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옥저 같은 경우는 소금, 어물 이런 게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가 이들을 일찍 공격해서 이런 걸 다 공납받아요.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동해에서 요기 세 개는 남기를 해주세요. 이건 궁입니다. 이제 활 있잖아요. 이거 되게 잘 만들었고요. 과하마, 말인데 키가 되게 작아요. 키가 작은데 야무지게 잘 달려요. 반어피, 바다 표범의 가죽입니다. 이게 이 지역의 특산물이에요. 이런 거 중국에 수출을 잘했다고 합니다. 자, 사만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으로 가죠.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는 벼농사가 일찍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수지 중에서 제일 오래된 저수지, 김제, 벽골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시기 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벼농사가 발달했다.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철이 되게 풍부한데 특히 어디에 풍부하냐면 변안의 철이 풍부해요. 근데 이 변안이 나중에 가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변안의 철, 가야의 철, 항상 철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이야기 가볼까요? 마지막은 각 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풍습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천 행사예요. 왜 각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명절이 있잖아요. 그 명절이 뭡니까? 인데요.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이렇게 불러집니다. 보통의 이제 이런 명절 같은 경우는 10월에 있어요. 수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특이한 지점은 부여 같은 경우는 목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12월에 있었다. 이게 특징인 거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국동대열이 나오잖아요. 이건 축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라 동쪽에 있었던 되게 귀한 동굴이었답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동맹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동맹을 해가는 그 시기가 되면 국동대열에 가서 주몽과 주몽의 엄마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사만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결혼 풍습. 요즘이야 뭐 결혼한다 그러면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보통 이제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결혼식장에서 하나요? 다른 나라는 뭐 교회에서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어찌됐건 이제 오늘날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딱 약간 정형화가 되었다면 고대 국가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자, 그 중에서 형사취수제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남편이 어떻게 뭐 전쟁이라든 사냥을 통해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남아있는 부인은 혼자 재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형사취수제예요. 고대 국가에서 홀로 남겨진 이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겠거니와 또 하나는 이 여성이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아이들이라든지 그 집 재산 자체가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집안에서 상속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지점은 부여와 고구려에서 같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구려에 살던 주몽은 부여 태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풍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서옥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 남자가 여성의 집 주위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처갓집에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아이와 부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릴사위제 이렇게도 말합니다. 민며느리제는 좀 맞대 케이스예요. 자, 여성이라고 했을 때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집에 일찍부터 가서 살림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남성은 이 여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일종의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 노동력이 귀하다 보니까 다 나타나는 형태이죠. 족, 외, 혼. 외라고 하는 건 바깥이에요. 동해가 되게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 여러 부족이 연합을 해서 동해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국가가 더 발전하려면 결국 그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야 되는데 동해는 한 나라 안에서도 교류가 조금 제한적이었나 봐요. 자, 그래서 언제 결혼할 때는 다른 부족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근데 평상시에는 부족 간의 경계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체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에서요. 그 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더 알아보기라고 해서 파란색 박스 안에 사료가 나왔거든요. 그 사료 중에서도 밑에 세 번째 줄 동해 파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났어요. 동해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부족 간의 경계선을 엄격히 지킨다. 만약에 함부로 남의 부족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소나 말로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체과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혼할 때만 좀 일시적으로 교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 교류를 했다. 자, 남아있는 부여의 마지막 풍속들 볼까요? 자, 순장이라고 하는 거는 통치자라든지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섬기던 사람을 같이 묶는 거죠. 이런 것도 결국 인원수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식량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인구 조절을 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책 12법 이거 도둑질 했을 때 12배를 갚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여의 이 법이 이것만 센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투기를 만약 하잖아요. 부인이 질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인은 사형을 시켜버려요. 부여법 되게 세죠. 이 센 법이 고구려에도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우리 민족이 흰 옷 입었던 게 부여에서 내려왔다고 하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나라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 때요. 소의 발굽을 점을 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목축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족장 이름들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해서 동물의 이름을 다 땄잖아요. 나라에 중요한 것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쭉 가서 사만에서 여러분들 요거 잠깐 좀 볼게요. 그거 정말 중요한데요. 사만 같은 경우는 80여 개의 소국이 묶어져서 이걸 사만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그쵸? 자, 동그라미 그만 그릴게요. 자, 이게 사만입니다. 근데 사만에서는 각 지역마다 군장을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이렇게 해서 불러줬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안에서도 또 별도의 영역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별도. 별읍이 있어요. 별읍. 되나요? 우리는 이러한 별읍을 뭐라고 하냐면 소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도 같은 경우는 신지, 견지, 읍차, 불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읍, 별읍입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통치하냐? 천군. 이해되셨어요? 자, 단순 계산하시면 80여 명의 군장이 있고 80여 명의 천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천군은 제사 지내는 존재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재정분리라고 나왔잖아요. 사면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일찍이 재정분리 사회로 넘어갔다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수업이고 시간이 너무 길었죠. 속도를 너무 많이 빼면, 그러니까 너무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빼고 갔을 경우는 공무원 시험 문제 풀이가 어렵습니다. 욕심내다 보니까 1강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